여보세요. 몇 년 전에 아을 낳고 그를 그립게 울며 살아가는 어머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 눈을 감아도 생각납니다. 내 아들에게 해준 것들만이 떠올라서 죄송해하며 눈물이 나요. 다른 이야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위로와 조언을 해주는 것 같은데 본문에서 쓴 이야기를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하나의 아들과 딸을 낳은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고 어릴 적 별표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부모님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오빠는 공부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자랐어요. 오빠는 공부를 엄청 잘해요. 수상소리가 들려요. 부모님은 항상 저희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오빠의 영향으로 같이 자라면서 저는 오빠만큼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성적이나 친구 관계, 가정 안에서 모든 게 잘 되어 특별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죠. 그 시절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친구들과 잘 지내서 괜찮았어요. 하지만 때때로 사춘기에 겪는 고민이 있으면 언제나 오빠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자신감도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길게 지속되고 있던 연락도 다시 시작되어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해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멋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죠. 나의 현지 친구들도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것이 너무 신나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부터도 계속해서 좋은 추억과 경험을 생각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학교에서 뽑혀서 가능한 것 같았지만 본인 부담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꽤 많은 금액이 필요했어요. 그 돈도 지원을 받아서 가게 되어 잘하라고 응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뉴질랜드로 떠났는데 처음으로 가는 외국이라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나마 함께 간 친구들이 있어서 혼자보다는 덜 두려웠고 거기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함께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였고 군대를 다녀와서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제보다 3살이 많았죠. 처음에는 별로 호감이 없었어요. 집안이 부유하고 옷차림도 비싼 명품 브랜드를 입고 다니는 그 사람이었고 부잣집 도련님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는 돈이 많은 부잣집 도련님이 왜 그런 프로그램에 신청했는지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는 나와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그와 거리를 뒀고 같은 방 친구였지만 친해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현지 생활에 적응해가는 도중 우연히 그와 함께 남게 되어 같이 저녁을 먹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파티에 갔는데 왜 넌 안 갔어? 공부할 거 남아서 오빠는 왜 안 갔어?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셔서 속이 안 좋아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나와 다른 친구들은 모두 파티에 갔는데 나는 술 마시는 분위기를 싫어해서 남겨져 있었어. 그런데 그 생일 파티에도 말고 있는 줄도 몰랐어. 우연히 걸어다니며 마주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싶다는 제안을 거절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 그와 식사를 함께 했어. 그런데 그 사람 역시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던 걸 알게 됐지? 우리는 서로 처음 인사를 나눠봤는데 낯가림이 있어서 낯선 사람과 단둘이 식사하는 것을 후회했어. 음식을 입안에 넣고 있는 나를 노려보는 그의 눈빛을 보면서 차마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고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는 나를 혼자 남겨두고 가버리며 약간 화를 냈어. 그때부터 저와 그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친해지기 시작했어.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아해하던 나는 나중에 그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 그가 내게 고백을 했을 때 너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 난 다 알고 있었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아서 함께 지어보자고 했어. 너도 남자친구가 없었고 나도 없었지만 내가 더 좋아하니까 한번 만나봐고 했어. 그러지 말라고 말해도 내가 거절했어.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술에 취한 그가 나를 찾아왔어. 그는 내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고백했어.
내가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면 진짜 미안해. 내게 진심이라 구했어? 성격 때문인지 혹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랬는지 진지함이 안 느껴지는 그 때문에 나의 좋아한다는 말도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너무 진지한 그의 눈빛에 거절을 할 수 없었고 서로를 알아가 보자고 말했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른 모습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를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대처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가 꽤 성숙한 성품을 갖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동안 그는 남자친구들과 노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이것이 5년 동안이었어요. 결합하면서 색안경을 벗은 것 같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고 더 많이 그에게 빠지게 되었어요. 연수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온 때 그가 나에게 결혼을 제안했어요.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다가갔고 결혼과 함께 살 것 같은 생각에 동의했어요. 이후 한국으로 오면서 우리의 행복이 깨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아직 학생이라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지. 제 부모님은 처음에 결혼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를 달래셨죠. 반면에 우리 형은 결혼이 무슨 소리냐며 놀라 뛰었어요. 그는 결혼 얘기를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느냐며 어이없어 했어요. 그의 호기심에 얼마만큼 만나야 결혼 언급이 안 되는지 궁금해했지만 저에게 결혼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형이 심쿵하도록 난리를 치니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동시에 그가 상처받을까봐 불안해했는데 그가 차분하게 이야기할 때 어머니, 아버님, 제 앞으로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회계를 배우고 꾸준히 관리해왔고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걱정은 없을 겁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사교육비를 제가 지원할 겁니다. 그러니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자 저와 가족은 크게 놀랐어요. 외모만 보고는 부유한 집안인 줄 알았지만 건물 소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놀라시고 반대하던 형도 말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죠. 그리하여 결혼을 승인받은 후 다음은 상대방 집에 가야 했어요.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게 될 생각에 긴장했지만 상대방은 긴장하지 말라며 자신만을 믿으라고 달래주었어요. 우리 집에서도 견실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어서 왠지 믿음이 갔고 잘 될 것 같은 기대를 품고 집으로 인사를 갔어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내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결혼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호령을 내리셨어. 너 청심이 있니? 엄니대 장의원 여식이랑 초반 등선을 보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해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였는데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선을 볼 거라는 말을 듣다니.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당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머니, 저 그 자리 안 나가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연주라고요. 시끄럽다. 결혼이란 건 집안 대소사야.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의 부모님은 나를 쓱 한번 쳐다보시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 집안에 들어설 때도 인사가 없었는데 마지막도 인사 없이 눈으로 한번 쳐다보시는 게 다였어요.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나니 그와의 일들이 모두 꿈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애초에 그와 내 간극은 내가 올려다보지 못할 정도로 컸고 그의 부모님은 내가 올려다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자기만 믿으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지만 그날 이후 어쩐 일인지 그와 연락조차 쉽지가 않았어요. 연주여 오빠의 연락이 잘 안 돼 무슨 일이 있어 엄마 감시 때문에 미안해 현주야 그는 나와 결혼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집에 감금까지 됐다고 하더군요. 수학이 넘어 그가 직접 말을 하는 걸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 큰아들이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감금해 하다니요.
점점 그의 부모님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죠. 그는 상황이 되는 대로 연락을 하겠다고 했지만 기다림은 계속되었고 나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나는 제 몸에 생긴 이상한 증상을 알아채기 시작했죠. 예상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긴 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그러니 지금은 안 된다고. 그렇게 비롯건만 결국 나는 내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앞에 가렸어요. 어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누구한테 알려야 할지 먼저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속만 타들어갔어요. 그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2주 겨우 연락이 왔지만 어쩐 일인지 제대로 통화도 못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더군요. 따라서 그의 집을 찾아갔어요. 높은 담벼락에 그 사이 굳게 닫힌 철문이 있었고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어찌해야 할까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봤어요. 뒤에는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는데 너무 차가운 표정의 얼굴이었고 몸이 굳어져 있었어요. 너 왜 왔니? 우리 서로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형 오기 볼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져버리고 싶었고 또 라가 임신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에 어머니가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따라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간 날 그 사람은 없이 홀로 집에 들어서니 긴장감으로 오줌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앞으로 와 앉으라고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앉았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얼굴을 올리기가 어려웠어요. 말없이 오래 저를 쳐다보던 어머니는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우리 형 우기 핏줄인지 확인해 따로 하는 게 맞지만 상황이니 그냥 그렇다 치고 자타 꺼라. 그 사람 핏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뒤이어 들리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소리는 제 귀를 의심하게 했어요. 이 돈 받고 없던 일로 하자. 우리는 너희 결혼시킬 생각 없어. 그러니 아이가 생겼다는 말이 천여방덥지 않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네 어머니니? 나는 너한테 그런 호칭 들을 일 없는데? 참 말 말고 내 말대로 해주는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질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던지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모른 치 하는 것도 모자라 없애라는 말까지 하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의 어머니에게 난도질 당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더군요. 내가 당하고 있는 수모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애초에 그 사람이 실존했는지도 의심이 될 정도로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방에 들어 바뀌어 한참 동안 울었고 거실에 계신 부모님과 오빠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마치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연락이 안 되니 저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의 어머니는 제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가 와서 병원 예약을 해놨다며 시간 맞춰 오라고 하셨고 문자까지 보내며 사람을 달달 볶으세요 더군요. 가만히 있다가 진짜 그 사람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낌이 왔어요. 저는 부모님께 그리고 오빠에게 재록을 해 하익복도 없는 바람길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렸어. 난 유일한 막대한 결정을 해야 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아. 처음부터 난 인터넷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서 인터넷은 이 여성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어서 어떤 트렌드에 관한 끊임없는 관심이란 내용이야. 그리고 난 또한 한때 결혼을 의도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결정 역시 날 친구로 친숙하게 고독하게 만들었다. 일단 모든 일은 벌써 벌어진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아파하더라도 잃지 않은 지금에 감사한다고 생각해.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다시 삶의 길로 돌아갈 수 있다고 느꼈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이 의지로 엮여 있다고 느낀다고 말할 오랫동안 생각하게 될 거야. 한국어로 써봤는데 괜찮았을까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도 느껴져요.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신 부모님은 다른 생각이 들지 못하게 항상 챙겨주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영양가 하나 없고, 그러니 너는 눈 감고 그렇게 지내도 돼.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런 말 말아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일도 아니잖아. 왜 미안해할 일이야? 엄마, 아빠는 우리 덕분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겠어. 네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야? 부모님은 아이 덕분에 집이 행복해졌다면서. 오히려 아이가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임신 기간 동안 배가 불러온 그 모습이 못마땅하여 항상 인상을 쓰고 있던 오빠도 아이의 재롱에 이미 끌려가고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있어야 할 사람이 곁에 없어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생명을 지켜준 저 자신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 엄마가 조심히 저에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너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지. 부모님은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것에 따르면서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아이도 있는데 누가 저와 결혼하고 싶겠어? 결혼 같은 건 안 하겠다고 했지만 두 분은 제 결혼 희망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엄마의 소원이라고도 해야겠는데 말을 듣고 있는 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선자리에 나가봤지만 부모님은 희망과는 다르게 제 딸을 곱게 보는 사람은 없더군요. 오히려 그 자리에 가면서 저만 더 상처를 받게 돼서 돌아왔어요. 그게 반복되니 다시 선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또한 직장 동료가 저에게 대시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상대방을 속이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돼 몇 번 만나 분위기가 좋다 느껴지면 아이가 있다는 걸 밝히고 싶었으나 그 이후엔 언젠가 연락이 끊어졌어요. 어쩔 수 없겠지만 씁쓸하기도 했어요.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남자와 교제를 한 적도 그 사람이 전부였기에 저도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 몇 년 일한 뒤 사귀던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때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슬픈 생각이 들 때마다 아들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곤 했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성격도 밝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유치원에서 받은 사진을 보면 예전 그 사람이 떠오르는 정도로 아빠를 많이 닮은 아이였지만 제 아들을 가졌기에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래서 넌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너만 있으면 돼. 그렇게 내가 달이 되며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데 온 신경을 쏟았어요. 아이는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 달리 아빠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고 해도 주눅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공부도 참 잘했어요. 아무데 나가도 빠지지 않는 그런 멋진 아들이 얻었죠. 아들은 그렇게 자랐고 사춘기에도 남들 다 하는 반항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등등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언제나 아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내가 엄마를 지켜줄 거야 였어요. 누가 저를 해코지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자기 사명인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렇게 아이는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어린이가 대학생이 되면서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하는데 가게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자 뭘 하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꽃꽂이 수업을 들게 되었고 그 수업을 받는 동안 제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에 먹고 꽃가게를 내게 되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할 일이 많고 힘든 일이었지만 아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와서 가게 문을 닫는데 도와주고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에는 제 일을 도와주고 배달도 하며 전단지도 돌렸습니다. 너는 여자친구도 없어. 수업이 끝날 때 같이 영화나 데이트하자 하며. 나는 그것이 전혀 재미없다. 꽃다발을 배달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왜냐하면 배달은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외로움과 억울함도 모두 사라지고 단지 행복만 남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식감을 가져와 결혼한다면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할 정도로 아들이 아까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왔어요. 정말 끔찍한 불행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부터 구름이 끼고 천둥번개도 시끄럽게 치는 그날이었는데 왠지 모를 불안함이 아침부터 느껴졌어요. 손님도 없어서 그날은 일찍 가게로 들어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린 거예요. 어떤 끔찍한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리가 꿀리며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들이 음주운전자에게 치였고 그 차량을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듣기만 해도 끔찍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아들이 무사히 있다는 것을 기도하며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의사 한 명이 아들 위에게 뭔가를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었던 거라 정신이 혼미해지고 버티기 힘들었어요. 곧 수술실로 들어가니 연주라는 아이가 오빠에게 컵너를 사회 추워 제발 살려줄 것을 빌며 붙잡았어요. 정신 차리라고 빌고 있었던 중에도 수술실 앞에 전자시계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와서 최선을 다했지만 대한민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수락하고 아들의 장기는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화장하던 날 밝게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나의 청춘과 삶의 전부였으며 그를 하늘 나라로 보내 행복했으면 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살기가 의미가 없어졌고 먹고 자고 웃음도 모두 소용없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연세가 많이 든 부모님은 딸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했고 오빠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방에서 하루 종일을 보냈고 그가 쓴 노트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또 울었습니다. 몸에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울다가 쓰러져서 잠들었고 몇일 동안 그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안타까울지 그 속상함을 알았습니다. 불경한 사람이 되어 아들보다 먼저 죽은 불효자가 어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울음소리를 듣던 중 손에 편지 뭉치를 쥐어준 오빠가 있어서 편안했습니다. 편지를 읽게 된 저는 아들이 이식받은 사람들로부터 나온 고마움의 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았다. 모두들 감사하고 있다. 한날 전화가 왔다.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었다.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함께 울면서 감정이 정리돼 느낌이 좋았다. 엄마가 말하고 싶었던 그 말, 책도 읽으면서 집중했다. 마침 무리하게 만나러 오고 싶어 했던 사람이 전화를 주었다. 관련한 이야기를 책에서 봤다. 말이요, 단어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와 만날 약속을 했어요. 약속 날이 되자 떨릴 정도로 기대하면서 약속 장소로 가봤죠. 교회의 조용한 전통 찻집에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중년의 남성 목소리가 들려와요. 인사하려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얼굴을 보자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20년 전 산 적이 있던 그 얼굴 잊을 수 없어요. 그 얼굴은 제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당신, 여기 나타나다니 당신이 제 아들의 심장을 받은 사람 아닌가요? 하고 놀란 나쁜 일에 화가 날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운명적인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계속 화가 나면서도 손에 떨리는 걸 참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당신이 제 아들의 심장을 받은 분 아닌데? 라고 물으니 당신은 아들이 사실 있다는 걸 20년간 모르고 사온다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전부 이야기를 풀어놔서 그에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정말 하얗았죠. 그분도 아들의 심장을 파내고 싶어 하지만 상황이 그걸 허락 안 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아들이 준 심장으로 살아남으라는 말에 울컥했어요. 저는 찻집에 나가 앉아있는 그를 떠나 차에 돌아갔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 아프던 감정을 이겨내며 가슴을 누르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왜 내게 아들의 심장이 준신가요? 우연인가 운명인가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를 원망하며 이야기했지만 그 순간이 이렇게 비참하다니요. 똑같은 사람에게 연락을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스팸으로 처리해도 소용이 없어서 괴로웠어요. 이따금 연락을 끊을 수 없어서 도망쳤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꾸준한 사람이었어요. 속상할 정도로 끈기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예전엔 없었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이 비망록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내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 돈이 8억 원이었어요. 너무 놀랐고 저는 은행으로 전화를 걸었고 사고가 있다며 은행에 방문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돈 액수가 8억이라니 정말 대단한 돈이에요. 곧장 은행으로 향했고 VIP실에서 안내를 받았어요.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했지만 돈이 많고 은행에 잘못 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잠깐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연주야, 넌 왜 또 여기 있어? 라고 물었고 그 사람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 안 되라며 기가 찼어요. 비겁해하던 날 용서해줘.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라는 말에 소리내어 치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8억을 보내는 건 네가 맞아. 내 아들 신장의 값보다 적은 금액이야. 다 내 보유 현금을 다 보냈어. 아들을 위해 돈을 주려 한 거야? 돈으로 보상하려는 그 사람의 행동에 화가 났어요. 왜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뛰었어요. 그에게 붙들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니네가 돈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20년 전에도 그래서 나에게 돈으로 술을 작질이야 흐느끼며 그를 흔들던 저를 그가 붙잡아 끌어당겼어요.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은행 VIP실에서 서로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저는 지난 3월에 억울하다고 한참 울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달래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어요. 그날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야기를 듣자 쉬었어요. 그 잘나신 분이 그때 왜 그런지 변명을 하라고 했어요. 자신이 그때는 너무 어려웠고 부모님은 고집을 부려서 자금을 모두 끊었고 나를 감금했다고 하셨어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아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내가 아기가 있다는 말을 나에게 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고 20년 만에 듣는 해명이었어요. 결국 부모님 지원 없이 살 자신이 없었던 그는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다고 했어요. 결혼 후에도 저를 잊지 못했고 와이프와는 따로 사는 모양만 그럴듯한 부부였다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길 원한다. 그 사람은 내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그 상황에서 말만 믿고 혼자 희망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 미안해했다. 몇 차례에 걸쳐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그러나 몇 주 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혼서를 들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미안하다며 이혼을 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키워준 만큼 효도했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를 받아주길 바랐다. 20년 전과는 모습이 달라진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하자고 프로포즈했다. 비록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그의 꽃다발을 받아들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너무나 긴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다시 함께할 준비를 마쳤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예전에는 평생 결혼 안 할 것 같았는데 결국 그와 결혼했어요. 이제 돌아보면 아들이 혼자 남았을 때 걱정돼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아직도 가끔 아들이 사고를 일으킬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그 사람 덕분에 가족이 되었어요. 아들 덕분에 결혼도 하고 남편도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고 특별한 아들 덕분에 삶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아들 대신 든든한 남편이 내 곁에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